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전 물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유전 물질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과학자들이 이제 유전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발견을 했는지 그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우선 살펴볼 게 유전 물질로서 이제 핵산인 DNA를 규명하기 시작했는데, 그 DNA가 어떻게 유전 물질인가를 알게 되었는지부터 이제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핵산에는 종류가 이제 DNA와 RNA가 있는데, DNA를 먼저 이제 규명을 한 다음에 또 이제 RNA가 어떻게 또 유전 물질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뒤에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이 이제 그러한 핵산이 과연 이제 우리 세포 안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유전 물질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 살펴볼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러시아계 미국 생화학자인 이 포버스라는 사람이 이제 제안한 그런 핵산의 구조인데요. 이제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주로 DNA는 이중나선 구조, 그리고 DNA에는 4가지 염기로 된 그 단량체들이 이제 되어 있는 고분자 물질이라는 것은 지금은 이제 밝혀졌고, 그런 것들을 교과서나 학교에서 이제 배우니까 우리는 알고 있는데, 맨 처음에 이 과학자들은 이 유전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유전 물질은 아마 단백질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한 유전 물질을 발견하는 중에 발견한 게 이제 핵산인 DNA를 발견을 했는데, 이 처음에 발견한 사람이 러시아계 미국 생화학자인 여기 오타가 났는데, 포에버스 레빈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제안을 한 거는 아마도 세포는 그러니까 세포 안에 DNA는 아마 이러한 사각형, 고리형 구조로 존재를 할 것이다 라고 제안을 했는데, 왜 이런 제안을 할 수가 있었냐? 초기에 이제 실험들, 유전 물질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이제 염기 분자인 A, G, TC가 같은 비율이라는 것을 이미 그 전에 알고는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 생화학자인 이 사람이 리보스와 디옥시리보스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핵산이 4가지가 반복이 되니까 아마 이렇게 4사각형으로 된 구조, 사각링으로 된 구조로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제안을 했고, 그래서 인상, 단, 염기 이렇게가 공유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제안을 했고,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제안을 했지만 복잡한 유전 변이를 설명하기에는 이 구조가 너무 단순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아마 핵산은 그 세포 안에서 핵산은 이러한 물질로 존재를 할 것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유전 물질은 단백질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이 앞에서 설명을 했듯이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한 실험인데,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아마 교과과정, 저희 때는 그냥 단순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교과과정에는 생물 2에서 아마 배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실험 내용이 이제 그 대학 교과서에도 나오고 일반 생명과학 캠벨 책에도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우선 드리자면, 그리피스라는 사람은 어떤 균을 가지고 실험을 했냐면 폐렴구균이라고 하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스트랩토코커스 뉴모니아라고 하는 이 폐렴구균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이 폐렴구균에는 2종류가 있어요. 저기에 나와 있는 S형 균주와 R형 균주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살아있는 S균 그리고 R균은
어떤 특징을 각각 가지고 있냐면 S균은 보시는 것처럼 그 바깥에 이제 세포가 있고 그 바깥을 싸고 있는 피막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R균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피막 없이 그 세포 덩어리가 두 개가 이렇게 구균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코커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분류학적으로 명명을 했을 때 코커스는 이런 동글동글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세포를 구형 세균을 갖다가 코커스라고 많이 붙이고 미생물학에서 이제 미생물을 분류하는 미생물의 명명하는 방법 중에 이제 모양을 가지고 명명하는 게 있는데 폐렴구균은 이제 동글동글한 모양이기 때문에 코커스라는 이름을 붙였고 근데 이게 이제 스트랩토라는 말은 연쇄 우리말로 하면은 연쇄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줄줄이 연결되어 있는 이런 모양을 갖다가 스트랩토라는 접두어를 써서 이런 스트랩토코커스라는 명명을 했고 이 이제 폐렴구균의 이제 이 차이가 뭐냐 S형과 R형 균주 간의 이제 차이가 뭐냐면 저렇게 모양적인 차이도 있지만 우선 R형은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S형 죄송해요. R형 같은 경우는 무독성이고 그 다음에 S형 같은 경우는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차이가 어디서 비롯이 됐냐? 바로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피막에서 유래가 되는데 보통 미생물이 독성을 지닌다 했을 때 그게 체내에서 어떻게 독성 반응을 일으키냐 하면은 피막에 있는 이제 미생물의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세포막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어떤 세포벽 이게 펩티도 글리칸이라고 하는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체내에 들어왔을 때 이게 이제 독성 물질을 일으키는데 잠깐 좀 균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딴 길로 샜지만 어쨌거나 이게 그리피스 실험에서 중요한 건 아니고 그리피스는 어쨌거나 살아있는 S균과 살아있는 R균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이제 아까 말했듯이 S균 같은 경우는 저 피막 때문에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척추동물에다가 이제 주입을 했을 때 생쥐가 이렇게 죽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R균을 생쥐에 주입을 했을 때 생쥐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실험에서는 저 생쥐의 죽은 생쥐에서 이렇게 심장에서 추출을 해서 분석한 결과 살아있는 S균이 나왔고 생쥐에서는 그 어떠한 세균도 발견이 되지 않았어요. 즉 어떤 우리 척추동물 안에 있는 면역 체계가 이 R균에 대해서는 내성을 가지고 면역 반응을 통해서 세균을 다 사멸시켰지만 저 살아있는 S균에 대해서는 그 면역 작용이 원활하게 작용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폐렴으로 저렇게 생쥐가 죽는 결과를 나타내었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세포 이제 멸균 방법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균을 멸균을 해서 그 멸균한 균을 가지고 독성을 가진 S균을 다시 생쥐에다 주입을 했더니 이번에는 그 생쥐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열로서 변성이 될 수 있는 거는 단백질이니까 단백질이 유전물질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살아있는 R균과 그 다음에 가열해서 죽인 이 S균을 혼합한 이 용액에서 이 용액에다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세포가 이제 배양을 하고 이제 세포가 어느 정도 자란 뒤에 생쥐에다 주입했더니 이렇게 생쥐가 죽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과연 어떤 물질이 이렇게 살아있는 R균이 가열하여 죽은 이 S균과 R균을 섞었을 때 과연 무엇이 이렇게 다시 형질 전환을 일으켰는가? 이렇게 세포가 변환을 갖다가 형질 전환이라고 하는데 그리피스는 이 실험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 한 세포의 화학 물질 그러니까 어떤 형질 전환을 일으키는 요소가
다른 세포를 유전적으로 형질 전환시킬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 대해서 다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저 S형 균주로부터 형질 전환 요소를 추출하는 과정인데 S형 균주에다가 이제 어떤 화학적 처리, 효소 처리를 통해서 용해를 시키고 그 용해시킨 용액을 이제 원심 분리와 침강을 통해서 세포를 이제 물질을 분리를 한 다음에 이제 세포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그 다음에 세포 없는 수출물을 얻고 그걸 다시 여과 과정을 통해서 얻어낸 용액이에요. 이 용액에는 이제 우리가 형질 전환을 시키는 물질, 왜냐면 그 당시에는 유전 물질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이것은 단지 R균이 S균으로 형태가 변한다라고 하는 형질 전환 물질로서 추측만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S균에서 얻은 형질 전환 이 요소를 다시 살아있는 R균과 혼합을 시킨 뒤에 생장을 시켰더니 그 배지에서 S균과 R균이 모두 발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아까 했던 그 실험을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이고요. 우선은 아까 말했듯이 유전 물질을 이제 발견해가는 과정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리피스의 실험의 의의는 무엇이냐? 이 과정을 그 스트랩토코커스를 통해서 R균과 S균을 통해서 알아낸 것이 형질 전환시키는 요소가 세포 안에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을 했다는 게 이 실험의 의의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에이버리와 맥클로이드 그다음에 맥카티가 한 실험들인데 이제 그 똑같은 균주를 가지고 이번에 이 사람들은 다른 실험을 해요. 어떤 가설을 세웠느냐? 이 폐렴구균의 형질 전환 그 요소가 화학적 그 본질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이제 추측을 했는데 그것이 아마 DNA일 것이다, 핵산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한 다음에 이러한 결론을 내려요. 세포 안에 이제 어떤 물질이 있는지는 이미 당시에 생화학자들이 이미 밝혀냈기 때문에 그 안에 단백질과 RNA와 DNA가 존재하는 것을 알았고 당시에 이론이 지배적이었던 게 유전물질은 단백질이다라는 것이 지배적이었으나 이 사람들은 단백질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형질 전환을 일으키고 유전적인 요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실험들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가열을 하여서 그 S균을 죽인 후에 세포 파쇄를 통해서 필터레이션을 하여서 똑같이 이제 이러한 용액을 얻어요. 그런 다음에 그 용액에다가 각각의 효소 RNase, 프로테이즈, 그 다음에 DNase를 섞어서 각각 똑같은 조건 하에 이러한 효소 처리를 하여서 과연 무엇이 형질 전환을 일으키는 요소인가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이 실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료에는 이제 RNA, 단백질, DNA를 파괴시키는 효소를 각각 첨가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효소를 처리했기 때문에 이 효소들은 기본적으로 가수분해 효소이기 때문에 이 효소가 닿으면 이 효소에 의해서 RNA가 파괴가 되어서 RNA가 기능을 하지 못하고 마찬가지로 프로테이즈를 첨가를 하면 이 안에 있는 어떤 단백질들이 가수분해가 돼서 단백질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DNase를 첨가했을 때도 이 안에 있는 DNA가 가수분해를 통해서 구조가 파괴가 되고 그래서 이 DNA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각각의 얻은 이 효소 처리한 이 시료를 R균에 각각 똑같은 조건에 있는 R균에다가 첨가를 한 뒤에 이것을 이제 R균 배지에다가 각각의 시료를 첨가를 해서 이것을 이제 배양을 시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 배지에 아까 RNase를 첨가했던 균에는 S균과 R균이 모두 발견이 되었고 마찬가지로 프로테이즈를 첨가를 해서 단백질의 활성을 없앤 그러한 시료에서도 마찬가지로 S균과 R균이 똑같이 발견이 돼요. 그러나 마지막에 DNase를 처리를 해서 DNA 활성을 없앤 이 물질이 첨가된 이 배지에는
R균 그대로 S균이 발견되지 않고 R균만 그대로 존재하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결론은 오로지 DNA지만 형질 전환 요소, 우리가 형질 전환 요소가 뭘까를 알아가는 과정인데 형질 전환 요소를 파괴하기 때문에 형질 전환 요소는 DNA다라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다시 여기까지 정리를 하자면 앞에서는 폐렴 쌍구균을 통해서 알아낸 것은 뭔가 형질 전환 일으키는 요소가 세포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고 이 두 번째 실험을 통해서는 그 형질 전환 요소가 과연 DNA냐 RNA냐 단백질이냐 그리고 뭐 이제 지질도 있을 것이고 당도 있을 것인데 그 이제 대표적인 이 세 가지를 중에 과연 무엇이 형질 전환을 일으키느냐 이 실험을 통해서 그것은 DNA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제 열로 처리해서 S균을 죽인 다음에 세포 파쇄와 여과 이러한 어떤 정제 과정을 통해서 이 세포의 추출물들을 이렇게 추출했는데 리피드, 지질과 폴리세카라이드는 이제 다당류, 그다음에 단백질, RNA, DNA 이런 게 이제 세포 안에는 이러한 고분자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과연 그럼 지질일 것이냐 당일 것이냐 이거는 당연히 아닌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알고 있었고 추측한 단백질, RNA, DNA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이제 형질 전환 이거는 이제 효소 처리를 하지 않고 이제 각각의 물질을 첨가를 해요. 여기 R셀이라고 되어 있는 R형 균주에다가 각각의 이 S균으로부터 얻어낸 각각의 물질을 첨가했지만 리피드를 첨가했을 때는 R균만 존재했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 네 가지까지는 다 R균만 존재를 하는 것을 보면 형질 전환을 일으키는 것은 지질도 아니고 다당류도 아니고 단백질도 아니고 RNA도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듯이 형질 전환된 S형 균주가 발견되어 있는 이 DNA가 형질 전환 요소이구나 라는 실험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잠시 이제 약간의 에러가 났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실험에서 이제 이 실험에서 이제 한계점을 발견을 해요. 에이버리 실험의 한계점이 무엇이냐? 일단 이 사람들은 형질 전환 요소가 DNA인 것은 맞는데 이게 모든 세포에 적용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면서 자기들이 한계점을 시인을 하는데 우선 스트랩토코커스라는 특정 균주, 연쇄상구균이라는 특정 균주에 한해서 이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 사람들은 한계를 자기 스스로 내렸고 그 다음에 DNA에는 다른 오염물질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은 DNA에 어떤 다른 물질이 끼어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끼어들어가 있는 그 물질 때문에 그 DNA와 같이 섞여 있어서 그 DNA 섞여 있는 그 물질 때문에 그 물질이 유전 요소이지 않을까라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이러한 한계점을 시인을 했고 마지막으로는 그 당시에 너무나 지배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앞에 맨 처음에 소개했던 그 사각 링 구조 모양 테트라 뉴클레오티드 모델이 여전히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는 어윈 샤가프의 두 가지 규칙인데 어윈 샤가프 이 두 가지 규칙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데닌과 티민 염기 그 다음에 구아닌과 시토신 염기가 같은 비율로 존재를 한다는 건데 이렇게 분리를 어떤 네 가지 생명체의 그 염기의 퍼센티지를 보면은 스트랩토코커스 앞에 나와 있던 그 스트랩토코커스를 살펴보면은 A와 T가 약 30% 얘도 30, 얘도 약 30으로 보면 같은 비율로서 존재를 하고 마찬가지로 얘도 20과 20으로 약 반올림을 하면은 대략 20과 20의 비율로 똑같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효모, 그 다음에 청어,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도 각각 이렇게 이 두 가지가 비슷한 비율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어윈 샤가프는 실험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밝혀냈고
그래서 이 어윈샤가프는 두 가지 규칙을 정립을 하는데, 첫 번째는 자연 상태의 DNA에서 구아닌의 수는 시토신의 수와 동일하고 아데닌의 수는 티민의 수와 동일하다라는 첫 번째 규칙을 정립을 했고, 그 다음에 DNA의 염기 구성은 종에서 종마다 매우 다양하며 특히 아데닌, 구아닌, 티민, 시토신 염기의 상대적인 양이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시다시피 사람이라고 해서 똑같이 이제 사람은 30, 효모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약간 30, 어떤 이렇게 정확하게 그 비율은 같지만 양이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퍼센테이지라는 비율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어떤 헥산 안에 30%, 29%이 정도의 비율로 존재를 한다는 거지, 각각 상대적인 양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이 사람은 정립을 이러한 규칙으로 정립을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DNA가 유전 물질이구나라는 이제 마지막 실험인데, 허쉬와 체이스의 실험이에요. 이 실험은 아주 유명한 실험이기도 하고,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생물학 실험을 하기 위해서 방사선 동위 원소를 갖다가 표지를 한 다음에 이제 실험을 하는데, 이 방사선 동위 원소가 그렇게 이 실험에 쓰이는 원소들은 그렇게 몸에 해로운 것은 아니고, 우선 방사선 동위 원소를 사용하는 게 인과 황이에요. 왜 하필이면 저 두 가지 원소를 사용을 하느냐? 저 인 같은 경우는 단백질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DNA와 RNA인 헥산에만 존재를 하는 원소이기 때문에 저 P32라는 방사선 동위 원소를 사용을 했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단백질에만 존재하는 원소는 바로 황인데, 단백질에는 E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황의 방사선 동위 원소인 35, 그러니까 S35라고 보통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P32라고 얘기를 하는데, 각각의 원소로 표지된 박테리오파지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요. 왜 이런 실험을 하느냐? 박테리오파지는 바이러스의 일종으로서 세균에만 감염하는 일종의 바이러스인데, 박테리오파지는 구성되어 있는 물질이 오로지 핵산과 단백질뿐이라서, 앞에서 이제 스트랩토코커스를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는 지질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당류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기타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게 DNA가 확실히 유전 물질이다라고 이제 단정지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 허쉬와 체이스는 그러면은 박테리오파지는 단백질과 핵산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해보자라고 이제 해서 이런 실험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번 P32로 표지된 박테리오파지의 DNA를 가지고 있는 박테리오파지를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황으로 표지된 박테리오파지의 단백질 껍질을 가지고 이제 각각 실험을 진행을 하는데, 우선 저 P32를 가지고 있는 박테리오파지를 이거는 이제 보통은 대장균의 박테리오파지가 감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장균의 세포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감염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자기 DNA를 밀어 넣어서 이거를 이제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실험을 했느냐, 우리가 흔히 잘못된 한국식 영어 표현이 이제 믹서기라고 하는 건데, 이제 정확하게 영어로 표현하면 블렌딩 실험이라 그래서 블렌더로 가지고 이 박테리오 파지의 껍데기와 세포를 분리를 한 다음에 원심 분리를 통해서 이것과 이거를 이제 완벽하게 층을 나눠서 분리를 한 다음에 방사선 동위 원소를 추적을 해요. 그렇게 해서 하는 실험이고, 마찬가지로 껍질에 이제 방사선 동위 원소가 표지가 되어 있지만, 마찬가지로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원심 분리를 하여서 이제 이렇게 분리를 하는 그런 실험이에요. 정확하게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실험을 하느냐? 우선 아까 말했듯이 헥산의 표지를 P32를 표지한 박테리오파지와 단백질의 S35를 표지한 단백질 껍질을 가진 파지를 가지고 이제 각각 실험을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껍질에 그러면 단백질이 유전 물질이냐? 그래서 단백질에 표지를 해서 이런 실험 과정을 했는데, 블렌더에 용액을 붓고 이제 막 돌려가지고 이제 파지 껍데기와 세포를 분리를 해요.
그런 다음에 그걸 다시 또 원심 분리와 방사선 측정을 통해서 봤는데 보니까는 세포에는 방사성을 띠지 않고 파지 껍데기에만 방사성을 띄어요. 아, 그러면은 단백질은 당연히 유전물질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면은 박테리오파지에 이제 유전자가 이렇게 세포 DNA에 끼어 들어가가지고 이것들이 증식을 한 다음에 여기서 파지가 자라서 이렇게 파괴를 한 다음에 나오는데 여기에는 방사성을 띠고 있지 않았거든요. 방사성을 띠고 있다면 여기에 유전이 되어서 이렇게 다른 이제 전이가 돼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이렇게 DNA에다가 방사선 동요소를 표지한 실험을 통해서는 이런 식으로 방사성을 띠고 있는 핵산을 가진 보통 이제 여기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래 이것이 이게 이콜라이라는 대장균의 세포이고 이것이 대장균의 DNA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파지가 자기 DNA를 이렇게 첨가를 하면 이 DNA가 막 여기에는 동떨어져 있는 이런 식으로 색깔 표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 파지의 DNA가 그 원래 이걸 이제 숙주라고 하죠. 보통 숙주세포인 이 대장균의 숙주세포의 DNA의 제한 요소로 끄는 다음에 파지의 DNA가 이렇게 삽입이 돼요. 그러면은 이 대장균은 사람처럼 뇌를 가지고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기 때문에 이 파지의 DNA가 삽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외부 DNA를 파괴하는 기작은 존재를 하지만 실패할 확률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실패를 해서 파지의 DNA가 이렇게 삽입된 세균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이걸 스스로 없애는 방법은 기작은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고 그에 따라서 이제 대장균은 파지의 DNA를 머금고 세포 분열을 통해서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분법을 통해서 이렇게 똑같이 이런 식으로 증식을 이거 2의 n승으로 계속 증식을 하면 파지의 DNA는 굉장히 많이 증식이 되죠. 그러면은 나중에 어떤 불리한 조건이 되면은 이 파지의 DNA가 다시 여기서 이렇게 끊고 이것이 이제 이 세포 안에 있는 효소들을 이용을 해서 자기와 똑같은 이런 파지 여러 개를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만들어내서 그 안에 똑같은 핵산을 가지고 있는 이 파지들이 생성이 돼서 이것들이 나중에 세포를 이렇게 파괴를 해서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불리한 조건에서 이제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실제 과정은 이렇고 간단하게 그린 과정은 이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하고 싶은 말은 허쉬와 체이스는 이 실험을 통해서 핵산에 방사선 동위원소를 표지를 했을 때 그 방사선 동위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이 핵산의 증식을 하는 것으로 아하 DNA가 유전물질이구나 라는 확정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따라서 이제 단백질이 유전물질이 아니라 핵산이 유전물질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이것으로써 우선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 아니라 DNA가 유전물질이라는 것을 4가지 과정, 앞에 맨 처음에 배웠던 그 스트랩토코커스가 통해서 형질 전환 물질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스트랩토코커스의 유전 물질 중에 화학적인 본질은 DNA다라는 것을 알아냈고, 그 다음에 어윈 샤가프는 이제 그 정확하게 핵산의 비율을 소개를 해서 2가지 규칙을 정했고, 마지막에 이제 허쉬와 체이스의 실험을 통해서 단백질과 핵산으로만 이루어진 파지를 통해서 DNA가 유전 물질이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어요. 이것으로서 우선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전물질이 핵산 중에서 RNA가 유전물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저희 그 다른 강의에서는 DNA가 유전물질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어떤 자연에 있는 어떤 세균과 바이러스들을 관찰을 통해서 세균에는 이제 DNA와 RNA가 모두 존재를 하지만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RNA와 단백질로만 이루어져 있거든요. 바이러스는 핵산과 단백질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정정할게요. 핵산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떤 바이러스는 이렇게 그 핵산 중에 RNA를 유전물질로 가지고 존재하는 바이러스도 있고 어떤 바이러스는 DNA를 유전물질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바이러스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RNA는 그러면 유전물질이 아닌가? RNA도 유전물질인가? 라는 이제 그 호기심에서 이제 비롯된 실험이라 할 수 있는데, 어떤 특정 바이러스에서는 RNA를 유전물질로 사용을 해서 이 RNA가 유전물질인 것을 밝혀가는 과정을 이제 실험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라 해서 이제 단백질 그 결정을 전자현미경 사진으로 확대한 것이 저 그림이고, 저렇게 길다란 모양이 되어 있고, 저 길다란 모양을 이제 어떤 카툰으로 표현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RNA와 그 바깥을 껍데기를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바이러스는 어떤 질병을 일으키느냐면은 이런 식으로 담뱃잎에 감염을 하면 이런 식으로 담뱃잎을 세포를 파괴를 해서 마치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질병을 일으켜서 어떤 모자이크 모양으로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담뱃잎 모자이크 바이러스라는 명칭을 얻었고, 영어로 표현하면은 담배가 토바코이니까 토바코 모자이크 바이러스 줄여서 TMV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이거는 담배잎에만 감염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고, 담배잎을 포함한 어떤 다양한 식물의 특정 식물, 그러니까 모든 식물은 아니지만 특정 식물에 감염을 해서 저렇게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에 하나예요. 자, 이제 어떤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되느냐, 이제 사람들이 의문을 가진 게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에서 단백질과 RNA 중 어느 것이 유전물질일까? 앞에서 다른 강의에서 했던 것처럼 DNA가 유전물질이라는 것을 밝혀냈지만, 이제 이번에는 과연 단백질과 RNA 중에 어느 것이 유전물질일까? 당시 이제 그러한 과정들이 이제 소개되기 훨씬 전에 했던 실험이니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었겠죠. 그래서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에 있는 이제 A타입과 B타입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색상을 가지고 그 둘의 타입을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어떤 실험을 했느냐, 처음에는 이제 단백질 껍질을 분해를 해서 단백질과 핵산의 그 바이러스의 단백질과 핵산을 분리를 한 다음에 이 두 개를 혼합을 시켜요. A타입의 핵산에 B타입의 단백질, 그리고 B타입의 핵산에 A타입의 단백질을 섞어서 재구성을 해서 이렇게 하이브리드된 TMB와 하이브리드된 TMB 각각을 만들어내요. 그런 다음에 각각의 바이러스를 담뱃잎에다가 감염을 시킨 다음에 아까 그 병변 검게 썩어있는 그 병변에서 바이러스를 추출을 해서 다시 이제 검색이 아니라 그 바이러스를 밝혀낸 결과 그 하이브리드 된 것 중에 다시 원상태로 A타입의 RNA와 A타입의 단백질, 그리고 여기에는 B타입의 RNA와 B타입의 단백질이 발견이 되어요. 그래서 결론은 RNA가 유전물질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핵산이 A타입의 핵산이고 이거는 B타입의 핵산으로 된 어떤 잡종
TMV를 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핵산이 다시 이런 식으로 A타입이고 그 다음에 B타입 각각에 대해서 유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이 실험의 의의는 결국엔 뭐냐면은 RNA가 유전물질이구나 라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밝혀냈어요. 이 실험을 한 사람이 이제 프랑켈이라는 사람인데 어떤 실험을 했느냐면은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 모자이크 바이러스 그 결정을 가지고 감염을 시켰을 때 감염이 되었고 이번에는 단백질과 핵산을 각각 분리를 해서 그 단백질만 감염을 시키고 핵산만 감염을 시켰을 때 단백질은 감염이 되지 않았으나 핵산은 RNA는 감염을 일으켜서 이런 식으로 모자이크를 나타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분리를 한 단백질을 다시 재조합을 해서 감염을 시켰더니 마찬가지로 감염이 되었어요. 이 실험을 통해서 RNA가 단백질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써 RNA가 유전물질인 것을 밝혀낸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전 강의들에서 설명했던 DNA와 RNA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전물질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이 유전물질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복제가 되고 또 그것이 어떤 식으로 유전이 되는지 이제 그것을 간략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갈 텐데요. 우리가 이제 이전 강의들에서 DNA가 유전물질인 것을 알아냈고 또한 RNA가 유전물질의 역할을 하는 것도 알아냈고 이제 그것이 과연 이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세포에서 발현이 되는가라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이제 설명한 모식도인데 흔히 많이 이제 그 대학에서 일반 생물학 수업을 들으면 아주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교수님들의 아주 기본적으로 설명하시는 과정이에요. 이거를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센트럴 도그마라 하고 그 다음에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중심 원리라고 굳이 번역을 하면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어떤 거냐 이제 유전물질인 DNA가 DNA 중합효소에 의해서 복제가 되는 과정을 이제 리플리케이션이라 하고 그다음에 이 DNA가 RNA로 전사가 되는 과정을 갖다 트랜스크립션이라 하고 그다음에 이 과정을 매개하는 효소가 RNA 중합효소예요. 그다음에 그 RNA가 세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RNA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mRNA 그다음에 tRNA, rRNA가 있죠. 이 세 가지 RNA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mRNA인데 이 m은 메신저를 뜻하고 이 tRNA, t는 전달이라는 의미의 트랜스퍼라는 단어에서 따온 약자예요. 그 다음에 이 rRNA의 r은 리보솜 RNA라고 해서 r을 따왔어요. 이 중에 이제 센트럴 도그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이 mRNA이고 이 mRNA를 주형으로 해서 리보솜들이 이 RNA의 코돈을 읽어서 그 각각 코돈에 맞는 아미노산을 첨가를 해서 만들어낸 물질이 바로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이 체내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것을 이제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살펴볼 게 이거는 이제 캠벨 생명책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이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지금 진핵생물의 세포를 모식도로 이제 카툰으로 표현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이 핵막의 유무를 통해서 이 그림이 진핵세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핵 안에는 유전 정보인 DNA가 존재를 하고 이제 많은 단백질들, 많은 효소들을 통해서 그 DNA가 mRNA로 전사가 되고 이 mRNA가 바로 쓰이는 게 아니라 어떤 가공 과정을 통해서 mRNA가 핵 밖으로 나와 세포질에서 리보솜을 만나서 각각 이 mRNA에 있는 암호 서열에 따라 그 각각 코돈에 대응하는 아미노산들을 이제 중합해서 원하는 단백질을 많이 만들어내죠. 이 과정을 이제 모식으로 그 센트럴 도그마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이거고, 자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뭐 이거를 하나씩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게 뭐냐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mRNA에는 이제 염기가 존재를 하죠. 그 염기들을 이제 각각의 코돈에 대응하는 이 코돈표를 만들어냈어요. 과학자들이 발견을 해서. 어떤 식으로 발견을 한 거냐면 인위적으로 유라실로 이루어져 있는 mRNA를 만들어요. 어떤 식으로냐? 유유 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폴리 mRNA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이 mRNA 염기는 다 U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세 개씩 끊어 읽었을 때 어떤 아미노산으로 번역이 되느냐를 알아봤더니 페닐알라닌으로 번역이 되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래서 UUU는 페닐알라닌이구나 라는 걸 알아냈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여기에서 UUU를 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염기 하나를 치환을 해서 뭐 여기를 아데닌으로 했더니 이번에는 페닐알라닌에 루이신으로 읽는구나 해서 UUA는 루이신으로 번역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찾아가서 정리한 표가 이 코돈표예요. 코돈에서 먼저 이제 여기서 이제 살펴봐야 될 중요한 것이 바로 AUG, 그 다음에 UAA, UAG, 그 다음에 UGA. 이 세 가지는 특별히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mRNA가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되는 코돈이 AUG라는 시작되는 코돈이에요. 그래서 보통 번역이 되었을 때 가장 맨 처음에 오는 아미노산은 바로 이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에요. 그럼 메티오닌이 중간에서 발견이 되지 않느냐? 그거는 아니지만 AUG가 무조건 메티오닌을 암호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결 코돈으로 쓰이는 것들이 UAA, UAG, UGA인데 이 코돈에 대응하는 아미노산은 존재하지 않아서 그 단백질 중합효소가 이렇게 리보솜이 이제 그 단백질로 번역을 할 때 이 코돈에서는 멈춰서 그 단백질 번역을 종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그러면은 이것이 AUG가 게시 코돈으로서 첫 번째 시작하는 게시 코돈으로서의 AUG인지 아니면 중간에 있는 그냥 메티오닌을 첨가하기 위한 염기 코돈인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그거는 원핵 생물과 진핵 생물에 따라서 이제 앞에 더 번역이 되는 그 리딩 프레임보다 앞에 있는 염기 서열을 통해서 이 AUG가 시작하는 코돈이구나. 이 AUG는 시작하는 코돈이 아니라 그냥 어떤 단백질 안에 그냥 중간에 존재하는 그러한 코돈이구나라는 것을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그 내용은 설명을 하지는 않고, 그 다음에 또 이 AUG가 진핵생물과 원핵생물에서 다르게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다르게 번역이 된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보통 진핵생물에서 AUG는 메티오닌을 암호화하고 있는데, 원핵생물 같은 경우는
AUG에 약간 다른 아미노산인 포르밀 메티오닌을 암호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생물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미생물학 시간에 배우는데 미생물의 원핵생물 같은 경우는 게시 코돈에 메티오닌을 쓰지 않고 이러한 포르밀 메티오닌을 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코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으로 중심 원리를 포함한 어떤 코돈에 대한 설명까지 해서 이것으로서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